전국이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펜 김지수입니다. 네, 오늘은 법과정치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 2단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데이비드 이스턴의 주장을 정치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요 내용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니은 정책결정기구에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라는 거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기업, 이 국민이 정책결정기구에 대해서 요구나 지지를 하는 것이니까 기업의 경우는 투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정책결정기구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니까 산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류, 자 산출 이후, 평가 이후에 새로운 요구를 하는 환류라는 것까지 머릿속에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업, 시민들의 입법 청원 운동. 자, 주체가 시민이기 때문에 투입에 해당하겠습니다. 네,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보시겠습니다. 니은에서는 입법부보다 행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된다. 네, 입법부보다 행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현상. 요걸 우리가 행정국가화 현상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행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다 보니까 입법부, 즉 대의제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된다. 그래서 대의제의 위기도 연결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가화 현상은 현대에 들어오면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행정부의 역할이 커지게 되었다. 요걸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보시겠습니다. 디귿, 즉 산출에서 이익집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 이 부분이 잘못됐는데요. 이 이익집단도 기본적으로 국민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출이 아니라 투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대는 의회제도 중심이었다 보니까 이익집단과 같은 압력단체들의 역할이 작았다가 현대로 오면서 이익집단과 같은 압력단체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니까 디귿을 기억으로 바꿀 때만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일단 디귿 지문은 틀린 걸로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리을 보시겠습니다. 기업과 리을은 민주주의 체제보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활발하다. 네, 권위주의 독재의 경우는 투입은 존재하지 않고 산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민주주의는 투입과 산출이 역동적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위주의가 활발하다라는 리을 지문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투입과 산출이 활발해지는 것이 민주주의다라는 거, 이 내용도 연결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방금 문제의 반복인데요. 데이비드 이스턴의 정책결정 모형에서 바로 문제로 가시겠습니다. 가, 정책결정기구는 현대 정부에서 역할이 감소하고 있다. 이 부분이 틀렸네요. 네, 현대 정부에서 역할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1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그다음 2번, 현대사회에서 나는 국회다. 자, 정치 주체가 환류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되겠습니다. 국회의 경우는 가, 정책결정기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2번 설명도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그다음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다에 해당한다. 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정하는 것, 얘는 기존 정책의 수정이라는 것은 국가기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투입, 이게 아니라 가, 정책결정기구인 가로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라는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정리하실 때 투입은 국민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산출은 국가가 내놓은 정책인지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사치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라에 해당한다. 네, 요 표현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특별소비세라는 것은 세금이고요. 우리는 세금은 반드시 법률로 정하라라는 조세 법률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소비세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법의 변경, 즉 법률의 개정이 있어야 되고, 법률의 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책결정기구가 담당하고 있는 산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익집단, 정당, 선거를 통한 여론 수렴은 라의 과정이다. 우리가 선거를 통한 여론 수렴은 대표적인 환류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집단이나 정당 등이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은 이익집단과 정당, 얘들은 비공식적 정책결정 참여자, 즉 국민에 해당하기 때문에 라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다로 보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3번 가나의 여론 분포 유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머릿속에서 여론 분포는 합의형하고 분산형이 있다라는 거 잡아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합의형이라는 얘기는 국민 대다수가 특정,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한쪽으로 몰려 있을 때 합의형이라고 하고, 분산형은 비슷한 세력의 여론이 찬성과 반대로 나눠져 있는 경우입니다. 즉 이 그림에서 보시니까 가의 경우는 대부분 찬성 쪽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가가 합의형이 되겠고요. 나의 경우는 찬성과 반대 세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분산형이 되겠습니다. 자, 요걸 먼저 머리에서 잡으시고 문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는 나보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된다. 네, 지배적인 여론은 합의형 여론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니까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번, 가는 나보다 대다수가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어 정책 추진이 원만할 것이다. 즉 나의 경우는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추진이 어렵다라면, 가는 한쪽 찬성 쪽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정책 추진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나는 가보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균형을 이루어 정책 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진다. 네, 요 부분이 틀렸네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찬성과 반대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상대방, 즉 찬성이든 반대든 어떤 반대 측을 설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번도 보시겠습니다. 나는 가보다 국민적 일체감 형성되기가 어렵다. 네. 분산형 여론은 찬반이 나눠져 있으니까 일체감이 어렵고 사회 갈등, 네, 여기 지워져 있는데요. 네, 사회 갈등이 증가할 수 있다. 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번 문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역부터 디귿까지의 정치 문화의 유형. 네, 일단 정치 문화의 유형 나오면 향리형, 그 다음에 신민형, 참여형이라는 거 잡아 주셔야 되고요. 향리형의 경우 전 근대 사회에서 가장 많은 형태, 그 다음 신민형은 권위주의 사회에서 가장 많았던 형태, 참여형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많은 형태라는 걸 머릿속에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해 보시니까 민주적 산업사회에서 가장 많은 디귿이 참여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권위주의에서 가장 많은 기역이 신민형이 되니까 남아있는 니은은 향리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잡으시고 문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민형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나 집행 과정에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정치 문화 유형이다. 네, 질문에서 우리가 옳은 걸 잡는 거였으니까 1번은 전혀 문제 없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잠시만요. 옳은 걸 잡는 거니까 네, 1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번 니은, 향리형은 정치자에 대한 자각은 이루어졌으나 정치적 역할이 미분화된 사회에서 나타난다. 네, 첫 번째 정치적 자아에 대한 자각, 이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역할은 당연히 나타날 수가 없는 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각이 이루어졌다라는 이 표현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디귿, 참여형의 시민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정치 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네, 요 부분이 틀렸네요. 참여형은 정치 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투입과 산출이 모두 존재하고 있는 형태니까 인식이 없다라는 표현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기역과 니은, 즉 신민형과 향리형은 모두 국가 역할에 대한 인식이 낮은 정치 문화 유형이라는 점에서 디귿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네, 우리가 신민형과 향리형 그리고 참여형을 비교했을 때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신민형이나 향리형의 경우는
투입이 존재하고 있지 않고 참여형의 경우는 투입이 있다라는 점이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 역할에 대한 인식. 자, 향리형의 경우는 국가 공동체, 정치 공동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지만 신민형은 정치 공동체에 대한, 즉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있습니다. 하지만 투입이 없고 산출만 존재한다라는 점에서 참여형과 구별되고 있기 때문에 4번은 틀린 지문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몬드와 바버의 정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향리형 혹은 신민형 정치 문화에서는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약하다. 네, 1번은 전혀 문제가 없는 지문으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겠습니다. 향리형 정치 문화에서는 시민들이 자신의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을 초월한 국가 정치 체제를 인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향리형의 경우는 자신의 지역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국가라는 정치 체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2번 설명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신민형 정치 문화에서는 시민들이 정부의 권위에 쉽게 복종하지 않는, 네, 요 부분이 잘못됐네요. 새로운 유행기 정치 문화가 나타난다. 자, 신민형의 경우는 투입은 없지만 산출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권위에 쉽게 복종한다라는 점이 참여형과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않는이라는 설명이 있는 이 부분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참여형 정치 문화에서는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 투입이 활발하게 참여하지만 정치 대상에 대한 비판과 지지가 불분명하다. 요 경우가 틀렸네요. 네, 투입도 활발하면서 어떤 정치적 대상에 대한 비판 내지는 지시가 명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불분명이라는 이 표현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번 문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참여 주체를 잡아라 라는 지문이었고요. 정치 참여에서는 시민단체, 이익집단, 정당 중에 하나다. 자, 그러면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에서 제일 먼저 정당을 잡는 방법은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가, 즉 정치적 책임이 있는가에서 예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정당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A가 정당에 해당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을 분류하는 방법은 공익을 추구하고 있으면 시민단체, 그 다음에 특수이익, 즉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면 이익집단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보시니까 자신의 집단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가라는 지문에서 예라고 하고 있는 C가 이익 집단이 되겠습니다. 그럼 셋 중에 남아있는 B는 시민단체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으시고 나서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억 A는 시민단체다라고 했는데 A가 정당이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B, 시민단체는 C, 이익집단과 달리 자기 집단의 배타적 이익을 추구한다. 즉 자기 집단의 배타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시민 이익집단의 특징이 되기 때문에 달리라는 표현, 이것도 역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B와 C,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은 대의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네, 이 표현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정당 위주로 정치가 진행되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라든가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경우가 생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이 현대에 와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의 증가는 대의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리을 A부터 C는 모두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네, 이 표현도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우리가 통상 압력단체라는 이익집단과 공익을 추구하고 있는 시민단체 그리고 정당을 통해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을 정답으로 하고 있는 4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문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번 정치 참여 집단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1번 이익집단이 의회와 정부를 매개한다. 자, 매개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이익집단이 아니라 정당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그
그다음 2번 시민단체는 선거에 후보자를 배출한다라는 표현. 네, 요것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시민단체 출신의 후보자는 나올 수 있지만 시민단체가 독자적으로 후보를 배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선거에 후보자를 배출하는 것도 역시 정당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고, 그래서 우리가 선거의 후보자 배출을 통해서 정당이 정치적 책임을 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그다음 3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시민단체와 달리 정당은 정치사회화 기능을 가진다. 우리가 정치사회화 기능은 정치 참여 주체, 즉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라고 설명되어 있는 이 부분은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정치사회화라는 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치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지문도 보시겠습니다.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는 모두 비영리성을 가진다. 네, 시민단체가 비영리성을 가지는 것은 맞는 설명인데요. 이익집단은 자신의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비영리성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정당은 자신의 행위에 정치적 책임을 진다. 네, 얘가 맞는 설명이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여기서 우리가 정치적 책임이라는 건 정당의 이름으로 선거에 참여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거나 아니면 정권이 교체되는 것, 그걸 우리가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고, 정치적 책임이 있느냐에 따라서 정당과 이익집단 그리고 시민단체가 구별이 되겠습니다. 7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8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다음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조직으로 가장 가까운 것인가? 제시문을 보니까 우리의 조직이 노동자의 권리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얘는 지금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노동조합은 전형적인 이익 집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9번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음과 같은 정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을 잡아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정당의 설립 자유와 복수 정당제, 그다음 양당제, 다당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차례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복수 정당제의 목적은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정치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네, 정당 설립의 자유나 복수 정당제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대한 설명으로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번 나의 국가다. 미국이나 영국의 양당제 국가에서 선거 결과가 다당제로 변하면 전국이 불안정해졌다. 다당제로 변하여 전국이 불안정해졌다면 영국보다는 미국일 가능성이 있다. 네, 저도 이 문제를 풀다가 황당했는데 다당제로 변하면 영국이나 미국 둘 다 전국 불안 가능성은 커지는데 그게 영국인지 아니면 미국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보다 미국이 커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2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나와 다의 구분은 각국의 역사적, 사회적 상황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네, 이게 정당제를 양당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당제로 할 것이냐는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상황과 관련되어 있고 어떤 이념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3번도 역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 한번 보시겠습니다. 4번 나는 다에 비해서 정치적 책임이 분명하고, 즉 양당제는 다당제보다 정치적 책임이 분명하고 국가 시책의 영속성이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네, 얘도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다당제의 경우는 정당 간의 연합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책의 책임이 불분명해진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양당제는 과반수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 정책을 운영하다 보니까 책임이 분명해지게 되고 정책이 영속성을 띠게 되니까 4번은 전혀 문제없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당제는 양당제에 비해 여론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가 양당제의 문제점 중에서 소수의 의견이 무시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다당제는 여론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당제의 기본적인 특징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5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0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실시하고 있는 정당제도에 대해서 옳은 설명은, 자, 일단 얘들이 양당제라는 거 머릿속에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3개 이상 존재하는 정당제도. 자, 얘는 다당제에 대한 설명이니까 일단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번,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다. 지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제에 대한 설명이고 미국이나 영국은 양당제이기 때문에 2번도 역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전국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있다, 높다라는 것은 다당제가 지니고 있는 단점에 해당하겠습니다. 네, 3번도 틀린 지문이고요.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여 유권자의 정당 선택이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다. 네, 이 부분은 양당제의 특징에 해당하니까 4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그다음 5번,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하고 소수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제도다. 소수이익 대변은 다당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1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1번, 선거제도와 관련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지문을 보시니까 우리나라 어느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선거 개표 결과다. 이 표에서 나타난 선거구 제도를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면 선거구에서 당선자가 몇 명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하나의 선거구에서 당선자가 2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중선거구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 주셔야 되고요. 중선거구 제도는 소수대표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초의원 선거 중에서 중선거구 소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까지 머릿속에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한번 문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정당에 대한 투표율과 의석 비율이 일치하도록 만든 제도이다. 자, 정당에 대한 투표라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례대표제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느 선거구, 자, 기초의원 선거구니까 비례대표와 관련이 없고 그래서 일단 1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번, 국회의원 선거도 동일한 선거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중선거구 소수대표제가 아니라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다라는 이 표현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번, 광역의원 선거보다 사표가 줄어든다. 네, 우리나라는 광역의원 선거는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고 소선거구보다 중선거구 제도가 사표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전혀 문제 없는 지문이 되겠고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절대다수 대표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선거구제는 소수대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다수 대표와 연결되어 있다는 표현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1번, 서초구의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소수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네, 서초구니까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게 되겠고 그래서 중선거구 소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1번은 전혀 문제없는 지문으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대부분의 선거는 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네, 우리는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 다수대표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대선거구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이 부분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서울시의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1인 1표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병행하고 있다. 네,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맞는 표현인데 이것은 1인 1표가 아니라 1인 2표라는 거 놓치지 말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지역구 의원에 대한 투표와 정당에 대한 투표가 함께 진행되고 있으니까 1인 2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4번 모든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는 동일하고 4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동일과 4년이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원칙적으로 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 지방자의 경우는 임기가 4년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는 임기가 4년이 아니라 5년이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과는 달리 단임을 해야 한다라는 거 요거 확인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갑의 주장이 위반한 민주선거의 원칙. 우리가 머릿속에 민주선거의 원칙은 보통선거,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 요 네 가지가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있는 거 자유선거의 원칙이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네 가지 원칙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라는 거 요 내용을 머릿속에 잡고 문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갑 모두에게 투표권을 동일하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갑이 세금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투표수를 다르게 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을 줬으니까 일단 보통선거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게 되고요. 누구는 투표를 더 하고 누구는 투표를 덜 하게 되니까 표의 등가성이 어긋나고 1인 1표를 위반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맨은 원보트였습니다. 그리고 원보트가 원밸류라는 거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4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의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 적절한 것을 잡아라. 일단 기역 절대다수에서 단순다수제로 변경됐고 니은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바뀌었네요. 자, 일단 절대다수와 상대다수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절대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여기다 쓰겠습니다. 절대다수의 경우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1등이 당선되는 거고요. 상대다수는 이 기준과는 상관없이 그냥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걸 먼저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고 문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기억. 자, 절대다수에서 상대다수로 바뀌게 되면 당선자의 대표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정리되어 있는데 자, 높아진다라는 부분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통상 절대다수에서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 과반수나 아니면 3분의 1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1등이 되는 상대다수보다는 절대다수가 대표성이 높고요. 그래서 현재 절대에서 상대로 바뀌었는데 대표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겠습니다. 기억, 즉 절대에서 상대로 바뀌게 되다 보니까 선거 절차가 간단해진다. 네, 2번이 맞는 설명이네요. 통상 절대다수 대표의 경우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첫 번째 선거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면 기준을 아우 죄송합니다. 네, 과반수에 해당하는 후보자, 당선자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과반수가 될 때까지 선거를 계속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상대다수 대표제로 바뀌게 되면 그냥 과반수와 상관없이 1등이 되면 무조건 당선되기 때문에 선거 절차는 절대다수보다 상대다수가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니은 양당에서 다당제로 바뀌니까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해진다. 자, 책임 소재의 분명은 양당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다당제의 경우는 다른 정당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이라는 이 표현은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그다음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니은으로 인해 즉 양당에서 다당으로 바뀌다 보니 정책 결정을 위해서 정당 간의 연합의 필요성이 작아질 것이다. 네, 요 부분이 틀렸습니다. 다당제의 경우는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당 간의 연합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5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자료 분석형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차례대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일단 가 국가는 선거구가 100개고 최다 득표자가 의석을 차지한다. 그리고 의석수 당선자를 보니까 100명입니다. 현재 이 자료에서 100개의 선거구에서 100명이 당선되고 있으니까 얘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라는 걸 머릿속에 잡아주셔야 되고요. 최다 득표자가 의석을 차지하니까 절대다수가 아니라 상대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 머릿속에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의 득표율, 자 40%고요. 의석률, 자 전체 의석분의 특정 정당의 의석이 60%니까 즉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1인 2표라는 걸 1인 2표를 실시하고 있다라는 걸 잡아주셔야 됩니다. 즉 지역구에 대한 투표와 정당에 대한 투표가 별개로 진행됐다라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나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각 정당의 득표율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 있다. 즉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이 일치하고 있고 정당에 의해서 비례해서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비례대표제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먼저 잡으시고 나서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어 가 국가에 비해서 나 국가에서 표의 등가성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표의 등가성의 경우는 비례대표죠. 즉 정당의 득표율하고 의석률이 일치할수록 표의 등가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가 국가에 비해서 나 국가에서 합의제 민주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자, 우리가 합의제 민주주의라는 건 다수제 민주주의가 나타나지 못하는, 즉 소수 의견이 무시되는 경우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것이 합의제 민주주의였고요.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 중에서 전형적인 것이 비례대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D급 보시겠습니다. 나 국가에서의 선거제도는 우리나라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보다 소수당의 의석 확보 가능성이 높다. 자, 비례대표의 경우는 소수당의 의석 확보 가능성이 우리나라에 낮다가 아니라 높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표현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리얼. 비록 의석수는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가 국가의 제도와 나 국가의 제도를 혼합하여 기초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좀 전에 보셨다시피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였고요. 비례대표제였습니다. 즉 우리가 기초의원을 지역구와 비례로 나눠서 지역대표하고 비례대표를 나누어서 선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지역구, 그중에서 기초의원의 경우는 소선거구가 아니라 중선거구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은 기억과 니은을 포함하고 있는 1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6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네, 1번 헌법에 선거공영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 선거공영제는 선거에 대해서 국가 관리가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선거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선거공영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116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국회의원 선거구는 법률로 정해야 하고 이를 중립적으로 획정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네, 요 표현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근데 요걸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사회복지직 문제 출제 당시에는 2번이 정답으로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15년 사회복지직이 출제될 때는 3월에 시험을 보고요. 2015년 6월 19일 날 법이 개정되어서 현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즉 문제가 출제되던 당시에는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국회에 있었는데 그 이후 2015년 6월 19일 날 법의 개정으로 이런 내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당시에는 2번이 정답이지만 지금은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외에 소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병행하고 있고 그래서 1인 2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네, 현재 우리 국회의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서 타당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번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보통선거제를 보장하고 있다. 네, 역시 타당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든 지문이 다 정답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17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다. 옳지 않은 것을 잡아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 다수에서 비례대표 쭉 해서 이렇게 해서 선출하고 있다.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정당은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동일한 사람으로 중복해서 공천할 수 없다. 네, 타당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번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권역별로 선출한다. 네, 요 부분이 잘못됐네요. 우리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해서 정당이 얻은 정당의 득표율에 의해서 비례대표 명부에서 당선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선출이라는 지문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문제가 사표가 되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도입하게 되고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상호 연계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합한 병렬식을 취하고 있다. 네, 이것도 맞는 설명인데요. 우리가 1인 2표를 해서 지역구는 다수대표제를 통해서 결정하고 그다음 정당에 대한 득표를 가지고 비례대표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다수대표와 비례대표는 연계되지 않는다. 이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8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18번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득표자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해야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네, 우리 헌법 67조 3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요거 확인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2번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 추천을 받거나 무소속으로 후보자를 등록 신청하려면 5억 원의 기탁을 해야 한다. 네, 이 부분이 틀렸네요. 우리가 공직선거법 56조를 보시면 대통령의 기탁금은 5억이 아니라 3억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과 충돌하기 때문에 2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 1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번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는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라. 네, 얘도 공직선거법 47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국회의원과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공무원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네, 얘는 공직선거법 53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 옳지 않은 걸 잡아라 라는 18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1인 1표에서 1인 2표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종래 1인 1표에서 1인 2표로 바뀐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선거의 기본 원칙인 직접 선거의 원칙과 평등 선거의 원칙을 침해한다라는 판시를 했었고 그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투표제도가 1인 1표에서 1인 2표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직접과 평등 선거에 대한 설명이 있는
3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0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A국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일단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지역대표와 비례대표에서 득표율이 다르다. 그리고 지역대표와 의석률은 전체 의석 중에서 특정 정당이 차지하는 의석인데요. A 정당의 경우는 200분의 121이니까 대략 한 61%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득표율과 의석률이 다르다라는 걸 먼저 확인을 해봐 주시면 1번이 풀릴 것 같습니다. 즉 X정당의 득표율에 비해서 과대대표됐다라는 얘기는 득표율 이상으로 의석률을 가지고 있을 때는 과대대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인 2표이기 때문에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우리가 1인 1표에서 1인 2표로 바꾼 이유는 직접 선거의 원칙과 평등선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지, 평등선거 원칙을 위배된다라는 이 표현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A국이 대통령제 국가라면 X정당이 행정부를 구성한다. 자료를 보니까 X정당이 의석이 지역구 121명, 그 다음에 비례대표 30명, 그래서 151명이 됩니다. 전체 의석은 250명이 되고요. 자, 이 자료에서는 A정당이 250명의 국회의원 중에 151을 차지했기 때문에 과반수가 된다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국가가 의원 내각제라면 의회의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얘는 X정당이 행정부를 구성한다라는 표현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의회에 대한 선거와 대통령의 선거가 별개이기 때문에 단순히 의회의 다수당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부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3번은 알 수 없다로 처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4번 A국이 의원 내각제 국가라면 복수정당의 연립정부가 구성된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원 내각제 국가일 때는 과반수가 넘는 정당이 굳이 연립정부를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복수정당에서 연립정부가 구성되는 경우는 과반수가 되지 않을 때 연립정부가 구성되는 거고요. 이 자료에서는 X정당이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단독으로 행정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지문이 되고요.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단원 법과정치 2단원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잠시 후에 다음 3단원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